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펴낸 박정래 편역의 유머는 유대인처럼입니다. 수천 년간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딘 유대인에게 유머는 삶의 무기였습니다. 벼랑 끝 나락으로 떨어져도 유대인은 특유의 해악과 위트로 역경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머는 생활이자 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머를 뜻하는 호프만은 지혜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지혜의 보고서라 불리는 탈무드에도 유머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의 유머는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유머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곱씹고 생각해야 웃음이 나는 탈무드식 유머는 가히 지혜라 불릴 만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인사이트는 유대인 유머를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읽으시라고 편역자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각 챕터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인사이트를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머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너무 늦은 깨달음. 약간의 땅과 암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 왔다. 사촌 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촌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 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 동생을 찾아갔다. 사촌 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고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되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젠장,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아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진해. 진해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진해야,
너는 100개의 발을 가지고도 아주 잘 걷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야. 25번째 다리가 땅에 닿고 나서 그 다음에 37번째 다리가 땅에 닿더군. 37번째 다리 다음에는 어떤 다리가 땅에 닿지? 나는 그냥 걸어 다닐 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지 않았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네는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걸음을 분리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나는 네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해왔어. 지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가 없어.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어부의 행복. 한 사업가가 어느 멋진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만난 어부에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다. 다음 날 또 물고기를 사러 갔더니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팔았다며 다음에 오라는 것이었다. 사업가는 어처구니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나머지는 식구들과 나눠 먹고 말다니.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다.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면 5년 후에 큰 배를 사고 공장도 세울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게요? 당연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억만장자가 되면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죠. 배부르면 낮잠을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러자 어부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라고 독설을 날렸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지만 그 앞에는 항상 언젠가라는 단서를 붙인다. 언젠가 말고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라. 아가씨의 문제. 미모의 아가씨가 병원에 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제 뱃속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냄새라곤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상태를 알아보게 방귀를 좀 뀌어보시죠. 어머나, 그게 어디 끼고 싶다고 마음대로 끼워지나요? 그럼 다음에 방귀가 나올 낌새가 있거든 곧장 달려오세요. 다음 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그 아가씨의 이름을 대며 응급 환자이니 빨리 와보시라고 소리쳤다. 박사는 아가씨의 이름이 금방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방귀가 자주 나오지만 냄새가 없다고 한 바로 그녀라는 말에 급히 뛰어나갔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아가씨가 외쳤다. 나와요, 나와!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조그맣게 소리가 났다. 의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군요, 아가씨.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되겠어요.
아가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물었다. 네? 수술해야 된다고요? 네. 아가씨 코를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겠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점은 쏜살같이 찾아내지만 자신의 결점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마술. 유대인과 아랍인이 빵집에 갔다. 아랍인은 빵 3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었다. 아랍인이 의기양양하게 유대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봤지? 주인은 아무것도 못 봤어. 유대인은 아랍인에게 말했다. 유대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 유대인이 빵집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빵 하나만 주시면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리죠. 주인은 영문을 모른 채 빵 하나를 유대인에게 줬다. 유대인은 그걸 재빨리 삼키고는 또 하나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빵 3개를 연거푸 먹고 빈손을 보여줬다. 주인이 유대인에게 따졌다. 그게 무슨 마술입니까? 절 속이려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답했다. 저기 서 있는 아랍인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빠진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한다. 과부의 아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눈꽃만한 괴로움과 걱정이 없도록 구석구석 마음을 썼다. 그런데 그녀가 정성과 사랑을 바칠수록 금지오겹 싸고 돌수록 아들은 웃음을 잃어가면서 연약해졌다.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아들은 누렇게 뜬 얼굴로 하품만 해댔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돈을 물붓듯 쏟아부은 바람에 남편이 남겨준 많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도 팔고 일자리를 구했다. 아들의 가정교사들도 내보냈기 때문에 그 귀한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만 했다. 학교에서 아이는 개구쟁이 친구들의 짓궂은 신고식을 치르고 날마다 장난질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학교를 다니고부터는 몰라보게 잘 웃고 씩씩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또래 친구들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면서 비로소 인생의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을 골고루 맛봤다. 그 덕에 엄마가 줄곧 가로막고 있던 행복의 문을 발견해냈다. 행복이 찾아오면서 아들은 웃음을 되찾고 단단해졌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벼랑 끝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 손에 닿지 않는 별이 방향을 알려준다. 천국. 한 사내가 라삐를 만나 물었다. 라삐님, 천국에도 술이 있습니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의 밥을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절대 술은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술이 없다면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라삐는 웃으면서 흰 개와 검은 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흰 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개가 흰 개에게 말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흰개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의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야. 이야기를 마친 라삐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흰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고 헤맴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헤맴. 인간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헤맨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점점 신에게로 다가서는 것이다. 인생. 젊은 제자들이 라삐를 찾아와 물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라삐는 제자들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 넓은 사과밭이 있다. 좋은 사과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과밭으로 들어가서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따오너라. 다만 선택은 한 번뿐이며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다. 저 넓은 사과밭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사과밭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이 사과를 따는 사이 라삐는 사과밭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자, 모두들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랐겠지?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왜 마음에 드는 사과가 없었나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이냐? 저는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 하나를 봤는데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형편없는 사과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그러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서면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 반대랍니다. 사과밭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가 있어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두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한 번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즉흥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선택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후의 선택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것처럼 선택도 공식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제비뽑기. 고약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 가난한 유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금업자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 가난한 유대인에게는 총명한 딸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게 될 처지가 되자 딸이 사정해보기로 했다. 딸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 사정해봤지만 도무지 먹히지 않았다. 한편 고리대금업자는 아름다운 딸의 모습에 흑심이 생겨서 딸에게 아버지의 빚을 면해줄 테니 내기를 하자고 제의했다. 여기에 검은 돌과 흰 돌이 하나씩 들어있다. 흰 돌을 꺼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나 검은 돌을 꺼내면 채무는 면제해주겠지만 너는 나에게 시집을 와야 한다. 주머니 속에는 고리대금업자가 넣어둔 검은 돌 2개가 들어있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딸이 내기를 받아들였다.
딸은 주머니 속에 돌을 얼른 꺼낸 다음 황급히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 너무 긴장한 나머지 돌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꺼낸 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머니에 남아있는 돌을 보면 알겠군요. 그러면서 얼른 주머니에 있는 남은 돌을 꺼냈다. 물론 주머니에는 검은 돌이 남아있었다. 여기 검은 돌이 남은 걸 보니 앞서 제가 꺼낸 돌은 흰 돌이 분명하군요. 아니, 딱 봐도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 있는데 이런 놈한테 걸려드냐?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지.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영화 꾼 중에서. 거울. 어떤 사람이 라삐에게 물었다. 라삐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삐가 말했다. 창밖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군요. 그리고 시장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삐가 말했다. 그렇지요.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지요. 거울이나 창이나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이나 은으로 칠을 하면 자기만 보이는 법입니다.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게 된다. 왜 풀들이 바람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지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보면 안다.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릇. 지혜롭기로 온 나라에 소문난 랍비가 있었다. 왕은 지혜로운 랍비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궁궐로 초청했다. 왕은 랍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런데 왕 옆에 있던 공주가 랍비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너무도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비아냥거림에 랍비가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가 있습니까? 항아리나 주전자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릇에 담겨 있죠. 랍비는 깜짝 놀란 체하며 말했다. 공주님처럼 지체 높으신 분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술을 담지 않고 왜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주십니까? 공주는 곧 시녀들을 불러 이제껏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겨있던 물과 질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바꾸어 담도록 명령했다. 그 결과 술이 상해버리고 말았다. 왕이 술맛을 보고 크게 노해 꾸짖었다. 누가 어리석게 이런 그릇에 술을 담았단 말이냐? 공주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다. 황공하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옮겨 담도록 시켰습니다. 공주는 곧 랍비에게 가서 화를 내며 항의했다. 랍비님, 어찌하여 내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다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숟가락으로 귀지를 파봐라. 어디 파지나? 귀이개로 밥을 먹어봐라. 어디 먹어지나? 등불.
어느 골목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옆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을까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호기심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요? 등불을 켜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 없지 않소? 그러자 소경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져 다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언제나 등불을 켜놓고 있지요. 이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방이 무섭다면 불을 켜야 한다.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어두운 방 안에 있다. 그때 누군가가 촛불을 밝혀준다면 당신은 더 쉽게 스위치를 찾을 수 있다. 고장난 시계. 한 가난한 유대인이 손목시계가 고장났지만 돈이 없어 계속 차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손목시계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했다. 내 시계는 그 어떤 시계보다 좋은 거라네. 이것보다 조용한 시계는 없을 거야.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자 가난한 유대인은 더 목소리를 높여 시계를 자랑했다.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니야. 본래 시계란 움직이고 있으면 절대로 시간이 맞질 않네. 반드시 얼마 정도는 빠르거나 늦지. 하지만 내 시계는 이렇게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으니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다네. 얼마 정도의 틀린 시간을 계속 가리키는 시계보다는 하루에 딱 2번이라도 0.1초도 틀리지 않는 내 시계가 낫지 않은가? 1시간 60분, 1일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1시간을 1일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일을 1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 누가 성공할까?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고장난 시계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도 고장나기 마련이다. 딸과 며느리. 서로 친구 사이인 두 부인이 수년 만에 만났다. 그래, 네 아들은 지금 어떠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휴, 내 아들. 가엾고 가엾은 내 아들 말이지. 그 녀석은 불행한 결혼을 했어. 내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아. 요리건 빨래건 바느질이건 청소건 할 것 없이 모두 내팽개치고는 침대에서 잠이나 자고 책이나 뒤적거리면서 빈둥거린단다. 그 불쌍한 녀석은 지 부인을 위해 침대에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곤 하지. 믿을 수 있겠니? 안 됐구나. 그럼 네 딸은 어떻게 되었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 딸애? 그 애는 정말이지 행운아란다. 그의 남편은 천사와 같아. 자기 처에게 집안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단다. 요리며 빨래며 바느질이며 청소 따위는 하인들이 다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애를 위해 침대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준단다. 믿을 수 있겠니? 그 애는 온종일 잠이나 즐기고 침대에서 쉬면서 책이나 뒤적거리는 게 고작이야. 3대 거짓말이 있다. 노처녀 절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이 물건 미치고 판다는 말이다. 이 3대 거짓말에 뒤지지 않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딸과 동격은 아니다.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에서 이미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입장 차이. 돈 많은 사업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옛 친구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여보게 친구, 요즘 형편이 어려운가 보군. 사업가는 머뭇거리다가 안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친구에게 주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내 성이니까 받아주게나. 고맙네. 이 은혜 잊지 않겠네. 그들은 그 길로 헤어지고 다시 1년이 흐른 뒤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사업가가 먼저 말했다. 아직도 자네의 모습은 1년 전과 똑같구먼. 자, $50네. 생활비에 보태 쓰게나. 고맙네. 면목이 없네. 세월은 또다시 1년이 흘렀고 그들은 다시 만났다. 옛 친구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고 사업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자, $25네. 이것으로 밥이라도 사 먹게나. 자네도 사업이 어려워지는가 보군. 아닐세. 사업은 갈수록 잘 되고 있다네. 다만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는 혼자였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했고 지금은 아이가 하나 생겼지 뭔가. 그래서 그런 거라네. 듣고 있던 옛 친구가 마치 받을 돈을 받지 못한 듯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게 줄 돈으로 자네 처자식을 먹여 살린 것이구먼. 당신의 호의를 진실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형제.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다. 형제 모두 부지런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고 형제는 곡식을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점점 기혼의 형이 밤에 자다가 문득 깨어서 생각했다. 이건 아무래도 불공평해. 동생은 홀몸인데 수확의 반만 가져가고 있어. 아내가 있고 자식이 5이나 있는 나는 노년에 필요한 것은 다 보장되어 있는 셈이잖아. 하지만 가엾은 동생은 늙으면 돌봐줄 그 누구도 없질 않는가. 그러니 동생은 장래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저축을 해야 해. 분명 나보다 동생이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런 생각으로 그는 매일 밤 몰래 자리에서 나와 동생 곡간에다 곡식을 한 섬씩 가져다 부어놓곤 했다. 그런데 독신인 동생도 역시 어느 때부터인가 밤이 되면 이런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번번이 자다가 깨어 혼잣말을 했다.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 거야. 형님은 형수님이 있고 아이들이 5이나 있는데도 수확의 반만 가져가고 있어. 나야 혼자만 먹고 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할 불쌍한 형님이 나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역시도 매일 밤 자리에서 나와 형의 곳간에 곡식을 한 섬씩 가져다 부어놓곤 했다. 아침이 되어 두 형제는 각자 자기의 곳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제와 똑같은 양의 곡식이 곳간에 쌓여 있었다. 다음날 밤도 그리고 다음날 밤도 곡식을 옮겼지만 여전히 곳간에는 똑같은 양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나흘째 밤 둘이 같은 시각에 등에 곡식을 한 섬씩 짊어지고 상대방 곳간으로 가던 중 서로 맞닥뜨렸다. 곳간에 곡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린이의 동화가 어른의 세계로 들어오면 거짓말이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진리.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줍지 않는 걸까요? 진리라는 돌을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언 강 위에 돌을 던져보라. 지가 무슨 바닥이나 되는 것처럼 쩡쩡쩡 소리친다. 얼음이 녹는 봄이 되어야 얼음 위의 돌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잔꾀. 한 마을에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가 살고 있었다. 구두쇠는 심한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 현관에는 초진료가 10달러, 그 다음부터 진찰비는 5달러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구두쇠는 의사를 만나자 마치 초진이 아니라는 듯이 능청을 떨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감기처럼 이번 감기도 독하네요.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들고 신중하게 구두쇠를 진찰했다. 목, 눈, 귀 등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필요 이상의 많은 질문을 했다. 진찰을 끝낸 의사가 말했다. 지난번에 해드린 처방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유머는 삶의 비타민이다. 웃음은 삶의 아스피린이다. 이 둘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